며느리의 치매 몰이 장부가 다 밝혀냈다. 안녕하세요. 세대공감 사연질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산책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남들은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잠이 안 와요. 이도훈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인천 간석동 아파트 부엌에서 저는 오늘도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15통, 된장찌개 20통, 잡채 10통. 동네 식당들이 제 손맛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유진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정장 차림이었어요. 요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한다고 했죠. 오늘 납품이 좀 많아서.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요즘엔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표준이라고 하던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유진은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엔 표준이라고, 서비스가. 마치 제가 하는 일이 뭔가 낡은 방식인 것처럼요. 괜찮다.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그래도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찌개를 담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김치찌개 한 통에 4,000원, 된장찌개 4,500원, 잡채 6,000원. 오늘 매출 19만 4천원. 재료비 7만 2천원. 순이익 12만 2천원. 이런 계산은 제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25해 동안 조선소 협력사에서 격리 일을 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과 달리 말이죠. 그럼 저는 먼저 출근할게요. 나유리는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고마워. 유진이 나간 후 저는 거실 한켠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제가 20년째 써오고 있는 가계부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모든 걸 빠짐없이 적어두는 습관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반찬 매출 19만 4천원. 재료비 7만 2천원. 순이익 12만 2천원. 전기요금 6만 3천원. 가스요금 4만 1천원.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다른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통영에 있는 다가구 주택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이죠. 제 지분이 60%나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혼잣말을 하면서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급할 것 없어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나유리가 곧 일어날 시간이에요. 나유라, 일어나야지. 손녀딸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5분만 더요. 그럼 안 돼. 학교 늦죠. 나유리는 제가 키우는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9살인데도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유진이 일이 바빠서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고 할 때
저는 기꺼이 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방과 후 끝나고 바로 오면 돼요? 그럼.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 놓을게. 나유리의 환한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진이 나유리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장부를 펼치고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반찬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단골 식당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 입소문도 좋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스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지난달보다 10,000원이나 더 나왔어요. 혹시 가스레인지에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메모해 뒀습니다. 숫자에서 이상한 부분이 보이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그게 제가 회계 일을 하면서 배운 철칙입니다. 점심때쯤 준석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유진이도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 알겠다. 나유리 저녁은 내가 챙겨줄게. 항상 고마워요, 엄마. 준석이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물류회사 팀장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오후에는 나유리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와 놀이한 것, 급식으로 나온 음식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것까지.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는 숫자 계산하는 게 좋았어. 더하고 빼고 하는 거 말이야. 진짜요? 저는 숫자가 어려워요. 그럴 리가. 나유리는 똑똑한데. 할머니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집에 와서 나유리에게 간식을 주고 저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통영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할 차례였어요. 임대료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지만 가끔 관리비며 수리비가 나가곤 했거든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언젠가 정리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준석이와 상의해 봐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 숫자를 다루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의 손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름대로 충실했어요. 나유리와 함께 보낸 시간이 특히 좋았고요. 유진이 늦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온 듯 얼굴이 조금 붉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유리는 잘 잤고요? 응, 9시에 재웠어. 감사해요, 정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했을지. 유진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유진아, 너 괜찮니? 네, 네. 괜찮아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우리 가족이잖아.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유진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끝내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아마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집안일이나 나유리 돌보는 일뿐이지만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통영 바다가 그리웠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지금은 남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선 고향 같은 곳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날이 올까요? 아직은 여기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숫자를 아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장부 위의 작은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무렵부터였나요? 유진이 조금씩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 기억하세요? 아침 식탁에서 유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제 특별히 나눈 대화가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 통영집 얘기요. 어머니가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유진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길래.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니요. 저는 분명히 그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유진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제가 정말 깜빡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치매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요즘 보니까 깜빡하시는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미리 확인해 보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고요. 나는 멀쩡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예방 차원에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정말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 싶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은행 통장 잔고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 계산에서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중요한 일을 깜빡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종합병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꼭 그래야 하나? 네,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 앱인 것 같았어요. 손놀림이 무척 익숙해 보였죠. 마치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요. 보호자 동의도 미리 받아두면 편할 거예요. 보호자 동의? 검사 받을 때 필요한 서류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검진인데 보호자 동의까지 필요할까요? 하지만 유진이 워낙 자신만만하게 말해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무렵 준석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류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회사에서 일이 잘못되면 괜찮다. 뭐든 방법은 있어. 준석이를 달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유진이 회사 상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 상무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유진이 전화를 끊은 후 한숨을 쉬었어요. 가정 분리를 해야
성과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진다면서요. 가정 분리?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요즘 회사에서 성과 압박이 심해서요. 유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유진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혹시 제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유진이 다시 치매 검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잡았어요. 이번 토요일 오후에요. 정말 가야 하나? 네, 저희 마음도 편해질 거고요. 나유리도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좋아할 거예요. 나유리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는 해야죠. 그런데 이상한 건 유진이 병원 일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였습니다. 예약도 척척 잡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마치 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처럼 말이에요. 유진아, 너 혹시 전에도 이런 일 해봤니?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터넷만 봐서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어려울 텐데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검사 결과 나쁘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치료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나쁜 결과를 가정하고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인지 능력도 또래보다 오히려 좋다고 했죠. 이상 없으시네요. 계산 능력도 뛰어나시고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가 멀쩡했던 거죠. 그런데 유진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의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유진을 보면서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안심이에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어요. 응, 고마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유진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걱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력과 계산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는데 왜 유진은 자꾸 제가 깜빡한다고 했을까요? 혹시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꼼꼼히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숫자가 정확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장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왜 유진은 자꾸 제 기억에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의 말이 틀린 거니까요. 2024년 3월 1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나유리가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열도 조금 나고 설사도 하고요. 급성 장염 증상 같았어요.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나유리가 제 품에 안겨서 끙끙 앓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바로 준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석아, 나유리가 많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알겠어요,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그런데 준석이가 오기 전에 유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나유리 어때요? 많이 아파해. 병원 가야겠어. 제가 데려갈게요. 그런데 죄송한데 회사에 긴급 미팅이 잡혔어요. 나유리 입원하게 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유진이 급하게 나유리를 안고 나가려다가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간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유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 전화로 걸어왔죠. 어머니, 나유리는 링거 맞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소파에 있어. 아, 그럼 혹시 준석이한테 연락해서 상황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준석이한테 연락하려고 유진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준석이한테서 온 거였어요. 나유리 어떤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봐. 답장을 보내려고 연락처를 찾는데 그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제 이름이 고장난 시계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계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말이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고장난 시계라니요. 제가 유진에게 그런 존재였단 말인가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연락처들도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스크롤을 내려봤어요. 준석이는 남편, 나유리는 딸,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 앱을 실수로 터치했는데 최근 사진들 중에 문서 사진들이 보였어요.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스캔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통영지분 정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통영집은 제 재산인데 왜 유진이 위임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 몰래 말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만들었나 싶어서 날짜를 봤더니 지난주였어요. 제가 반찬 납품 나간 사이에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재산을 제 모르게 정리하려고 했다는 뜻 아닌가요? 그때 문득 유진이 자꾸 제 기억력에 의문을 제기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검진을 받으라고 했던 것도, 보호자 동의서를 미리 준비한다고 했던 것도,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핑계로 제 재산을 관리하려던 건 아닐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고장난 시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거든요. 2시간 후에 유진이 나유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링거 맞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 푹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을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나유리를 침대에 눕히고 죽을 끓여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요? 유진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율이 아플 때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유진이 고마워하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고장난 시계라는 저장명과 통영지분 정리라는 파일명이요. 저는 분명히 정신이 또렷합니다. 장부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고 계산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고장난 시계인가요? 아, 그건 제가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고장나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유진 눈에는 제가 그런 존재로 보였던 거겠죠.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따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뭔가 대응을 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곧 깨어나야 했습니다. 반찬 납품을 해야 하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하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유진에게 들키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괜찮으세요? 유진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습니다. 응, 나율이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그러시겠어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셔도 될 텐데. 여전히 상냥한 말투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포장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았구나.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재산과 제 삶을 지킬 방법을 찾을 거예요. 고장난 시계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시계는 아직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시간에 맞춰서 살아갈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유진을 보는 눈도, 이 집에서의 제 위치도, 앞으로의 계획도요. 이제는 저도 뭔가를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를 해야 했어요. 말순아, 시간 있을 때 나 좀 봐. 시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친구 박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이는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은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음 날 오후 시장 근처 찻집에서 말순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휴대폰 저장명부터 위임장 사진까지 모든 걸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순이가 분노했습니다. 은자야, 이거 심각한 일이야. 내가 당장 뭔가 해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법무사한테 상담받아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말순이가 추천해준 김서정 법무사 사무장을 다음 날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김서정 사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요. 혹시 예전에 위임장을 작성하신 적이 있나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 관련해서 만든 적은 있는데 그것도 벌써 15년 전 일이야. 그럼 그 위임장은 이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악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김서정 사무장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보호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해요. 첫째, 통영 부동산 지분을 신탁으로 이전하시는 게 좋겠어요. 본인 명의 신탁으로 하시면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신탁. 쉽게 말해서 재산의 법적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이 수익자가 되시고 신탁회사가 관리만 해주는 형태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재산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둘째, 은행 계좌도 분산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 곳에 몰아두지 마시고 비식별 계좌로 나누어서 관리하세요. 비식별 계좌. 다른 사람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계좌예요. 어머님만 아시는 비밀번호와 암호로 관리하시는 거죠. 셋째, 인천 아파트도 단독명의 재확인을 받으시고 혹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동안 김서정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먼저 통영 다가구 주택 지분을 신탁으로 이전했어요. 서류 작업이 복잡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제 동의 없이는 절대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세 곳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주거래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도 계좌를 만들고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했죠. 인천 아파트는 다행히 단독 명의가 확실했고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순이 근저당 말소 신청도 해뒀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서정 사무장과 함께 모든 서류를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 부분 보세요. 김서정 사무장이 통영 부동산 관련 서류에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공동상속인들과의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네요. 잔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원상유지 의무를 지며 제3자의 점유를 금지한다. 이런 조항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빨간 펜으로 그 부분에 밑줄을 쳤습니다. 회계 일을 할 때 늘 하던 습관이죠. 중요한 조항은 표시해 두는 거요. 이런 걸 왜 표시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계약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다른 서류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까지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제 재산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김서정 사무장이 감탄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조선소에서 받은 월급, 반찬 장사로 번 돈, 통영집 임대료까지. 모든 걸 장부에 기록하면서 차곡차곡 모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 모든 걸 정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말이야. 김서정 사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재산 관리는 결국 자립을 위한 기초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언제 말할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영집 관련 서류 어디 뒀는지 아세요? 유진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왜? 아, 세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세무 관련 일이라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했을 텐데요. 아마 제가 신탁 설정한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서류는 내가 관리하고 있어.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직접 처리할게.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아니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유진이 제게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저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제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온 거죠.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준석이도, 유진이도, 나유리도 모두 집에 있을 때요. 얘들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제 방식으로 말이죠. 숫자를 아는 손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움직일 거예요. 고장난 시계라고요? 이 시계는 지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저는 식탁 위에 2개의 사진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화면을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캔된 위임장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준석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번 보렴. 준석이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고장난 시계라는 저장명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엄마, 이게...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내 휴대폰에서 봤어. 나유리 아팠던 그날 말이야.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유리만 상황을 모르겠다는 듯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2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니? 내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유진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5년 동안 회계 일을 하면서 길은 단호함이었어요. 설명해봐. 왜 내가 고장난 시계야? 그리고 왜 내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어? 준석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효율을 위해서였어요. 효율.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복잡한 서류 일들이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래서 나를 고장난 시계라고 저장했다고? 유진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유진아, 나는 지금까지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한테는 내가 고장난 시계였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진 시계 아니야. 식탁 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준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나유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막았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인천 아파트 매각 계약서요. 엄마, 이게 뭐예요? 준석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시세보다 5% 낮게 책정했고 특약도 넣었어. 잔금 지급 전까지는 매수인이 원상 유지 의무를 지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유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본 결정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순간 유진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사과보다도 자신들의 상황을 먼저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내 진심이구나.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서 결국 걱정하는 건 너희 미래네.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도 이해해.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당황스럽겠지. 저는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잔금은 3달 후야. 그때까지 너희가 대책을 세우면 돼. 준석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준석아,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제 45이야. 언제까지 엄마 집에서 살 건가? 하지만은 없어. 이제 너희가 독립할 때가 왔어. 유진이 다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원래대로는 없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효율이 사람 위에 있진 않지.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나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나유라,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나유리는 언제든 할머니한테 놀러 올 수 있어. 어머니. 준석이가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어.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할 거야.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통영으로. 그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통영요? 응. 원래 내 고향이야. 거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유진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유진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를 고장난 시계라고 생각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겠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애정 표현이었다고? 유진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장난 시계가 아니야. 아직 정확히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내 시간에 맞춰 살 거야. 그날 밤 식탁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말이에요. 정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2024년 7월, 저는 통영으로 왔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어요. 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가 제가 속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동 상속받은 다가구 주택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임대료를 받느라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이었어요. 2층에는 원래 세입자가 살고 있고 1층은 제가 사용하기로 했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짐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가져온 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제일 소중한 장부들, 그리고 나유리가 그려준 그림 몇 장이 전부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는 거였습니다. 1층에 방 2개를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꾸미고 작은 거실도 만들었어요. 아줌마, 정말 혼자 다 하실 거예요? 동네 목공소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이런 일 해본 적 있거든. 실제로 인천에서 반찬 장사하면서 가게 꾸미는 일도 제가 다 했었어요. 숫자 계산뿐만 아니라 실무도 능숙했거든요. 개조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페인트 75만 원, 가구 구입 100만 원, 전기 공사 50만 원. 모든 게 제 계산 안에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세요? 전기 기사 아저씨가 신기해했습니다. 당연하지. 장부를 써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사실 이 습관이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를 거예요. 모든 지출을 기록해두니까 예산 관리가 정확했거든요. 한 달 후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달았습니다. 바다 풍경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창문을 열면 통영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첫 손님이 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고마워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손님을 보내드리면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에서 누군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물론 장부로 관리했습니다. 하루 매출, 청소 비용, 어메니티 구입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인천에서 반찬 장사할 때보다 더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2024년 8월 15일. 객실이 1박 8만 원. 객실이 1박 8만 원. 총 매출 16만 원. 청소용품 구입 2만 원. 순이익 14만 원.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2달째부터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영 여행을 자주 오는 분들이 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가 제일 깔끔해요. 다른 펜션들은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꼼꼼함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장부 쓰기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적어두는 거야. 장부에 써두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 처음엔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몇 주 지나니까 제법 따라하시더라고요. 용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계산까지 다들 재미있어 하셨어요. 이제 보니까
내가 어디서 돈을 낭비했는지 알겠네. 맞아요.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깊어갈 무렵 인천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석이와 유진이가 전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팔았던 집의 잔금을 치르고 나서 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 대출이 쉽지 않다고 했죠. 말순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은자야, 준석이가 많이 힘들어 한다더라. 유진이도 회사에서 성과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래. 사실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은자야,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니까 오히려 좋아. 정말 그랬습니다. 통영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동네 분들과도 친해졌거든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새벽부터 반찬 만들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 시간이 생겼어요. 장부를 정리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수익, 강의 수당, 통영집 임대료까지. 모든 수입이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게스트하우스 손님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미리 계산해뒀거든요. 성수기에 충분히 벌어놨고 비수기 운영비도 따로 준비해뒀어요. 역시 장부의 힘이네. 저녁에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평온했어요. 그해 겨울 나유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설픈 글씨로 쓴 편지였는데 마지막 줄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바다에서 행복하시면 나유리도 기뻐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달리 진심을 그대로 표현하거든요. 바다로 온 회계장부는 새로운 숫자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의 숫자와는 다른 제가 온전히 주인이 된 숫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요. 2025년 봄이 왔을 때 준석이가 통영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준석이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래, 매일 아침 저기서 산책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유진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준석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잖니.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던 건 유진이었지 준석이가 아니었거든요. 준석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신경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각자 다른 거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됐잖니.
나유리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네. 그럼 엄마 걱정은 그만하고 내 가족부터 제대로 챙겨. 준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유진이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지. 그래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준석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엄마, 준석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잖아. 그게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나도 어려웠어.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도움을 청했니? 반찬 장사하면서 힘들 때도, 나유리 키우느라 지칠 때도. 그런데 너희는 나를 고장난 시계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려우면 나한테 와. 준석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유진이가. 유진이 잘못이 아니야. 너도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막지 않았잖아. 아들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여서 가져왔어요. 준석아, 차나 마셔. 고맙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무슨 책임요? 나와 내 삶의 경계를 세우는 책임. 준석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해. 이제부터는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도 가족이잖아요. 맞아, 가족이야.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 저는 창밖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선이 있지. 그 경계가 있어야 바다도 바다고 육지도 육지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엄마 삶이 있고 아들은 아들 삶이 있어. 준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희가 정말 어려우면? 그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너도 이제 45이야. 아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아마 제가 항상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저는 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봐. 내가 통영 와서 번 돈이야. 게스트하우스 수입부터 강의 수당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새로 시작한 거야. 일은이 다 되어서도 말이야. 나는 너희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준석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정말 혼자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하지만은 없어.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아, 나를 구하러 오지 말고 내 가족부터 제대로 세워. 그날 저녁 준석이는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이를 배웅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석아, 나유리한테는 잘해줘.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리고 유진이하고도 잘 살아야지. 이제 와서 갈라설 순 없잖니. 엄마, 가족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아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계속 도와주면 아들은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거예요. 며칠 후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말순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은자야, 유진이가 보험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더라. 무슨 보험?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 저는 예전에 유진이 병원 앱을 너무 익숙하게 다뤘던 걸 떠올렸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미리 준비한다고 했던 것도요. 혹시 건강보험 특약 관련인가? 아,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 재치매 검진을 유도한 것도, 보호자 동의서를 미리 준비한 것도 모두 보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이한테 말했잖아요.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하라고.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준석이도 전화를 잘 안 했고, 유진이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나유리만 가끔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제가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이런 아픔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수기를 대비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였어요. 공사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사장님 혼자서 이런 큰 결정 내리셔도 돼요? 목공소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돼? 내 집인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상의할 필요 없어. 내 돈으로 내 집 고치는 건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외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경계 세우기의 값이었어요. 아프지만 필요한 값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71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통영 바닷길을 걸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은자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산책길에서 만나는 동네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통영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게스트하우스 바다 풍경은 이제 통영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봄과 가을 성수기에는 예약이 꽉 차요. 겨울과 여름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오고요. 무엇보다 뿌듯한 건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 사장님. 장부를 이렇게 꼼꼼히 쓰시는 분은 처음 봐요. 청소 도우미로 오시는 이웃 아주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습관이야. 숫자를 써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 올해 수익을 정리해보니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여기에 경로당 강의 수당과 통영집 나머지 지분 임대료까지 더해지니까 넉넉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천집 매수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였어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려고 했다가 제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서정 법무사 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기억나세요? 계약서에 특약 조항 넣으셨잖아요. 아, 그럼. 잔금 전까지 매수인 원상 유지 의무. 맞아요. 그 조건 덕분에 매수인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빨간 펜으로 밑줄 그었던 계약서 조항을 떠올렸습니다. 회계 일을 하면서 기른 꼼꼼함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되다니요. 계약 위반 시 위약금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계약금의 배액이니까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건 제가 미리 대비해뒀던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거였어요. 그 무렵 나유리에게서 특별한 선물이 왔습니다.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는데 등대 옆에서 미소 짓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등대 같아요. 언제나 길을 비춰주시니까요. 사랑해요. 나유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심만은 똑똑히 알고 있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석이가 어렵게 전세를 구했다고 했어요. 유진이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긴 했지만 해고는 면했다고 했고요. 다행이네. 말순이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줄 때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가족이니까요. 은자야, 그런데 너는 정말 괜찮아? 혼자 지내는 게.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정말 그랬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동네분들, 경로당 할머니들.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요. 연말이 되어서 장부 정리를 할 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영에 와서 번 돈이 인천에서 반찬 장사할 때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훨씬 적었죠. 역시 내가 옳았어.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나유리가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할머니 보러 꼭 갈게요. 엄마 아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용서라. 사실 저는 진작에 용서했어요. 다만 관계의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거든요. 2월 어느 날 준석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엄마 덕분에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예전보다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나유리가 할머니 보러 가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와. 나유리는 언제나 환영이야. 그럼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서로 변화도 있었으니까요. 와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게스트하우스 손님으로 와야 해. 숙박비도 내고
준석이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예약하겠습니다. 그 웃음소리에서 아들도 제 마음을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월 초 가족들이 통영에 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나유리는 한 뼘 더 자란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나유리가 제 품에 달려왔을 때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유진이는 어색해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서로 경계를 지키자.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가족들은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예전처럼 끈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안했어요.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만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떠나는 날, 나유리가 새 그림을 선물해 줬습니다. 바다에서 미소 짓는 할머니와 그 옆에 작게 그려진 가족들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고마워, 나유라. 그 그림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제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거구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도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바다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제 본질은 그대로예요.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를 부르거든요. 최은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숫자를 아는 손은 결국 자기 삶의 숫자를 바로 세웁니다. 제 장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모든 계산이 정확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정확한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걸요. 일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